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세계화 시대에 종말이 온다고요? 오 마이 갓! 그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은 어떻게 먹고 살고요? 여러분 초딩 때 위인전 읽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혹시 영국의 Sir Francis Drake 기억나세요? 1588년 당시 식민지 강국 영국과 스페인이 세계 해양 패권을 놓고 저 유명한 Battle of Gravelines, Battle of Gravelines 해전을 벌였는데 영국 함대가 무적으로 여겨지던 스페인 함대 스페니시 아르마다를 완파했습니다. 그때 부제독으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에러 플랜 주연의 1940년 영화 The Seahawks를 아마 기억하실 거요. 바로 이 사람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Sir냐고요? 퀸 엘리자베스 1세가 그에게 기사 자규를 수여했었거든요. 뭘 잘했길래 기사 자규까지 줬냐고요? 해적질을 잘했었기 때문이에요. 해적질을 파이러시라고 하죠. 이 해적질을 국가 면허를 받고 하고 도둑질한 물건을 국가와 나누면 파이러시라고 안 하고 프라이버티어링이라고 해요. 우리 말로는 그냥 상선 납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 영화 얘기를 왜 할까요?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선을 띄워서 국제교역을 한다는 것이 프랜시스 드레이크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위험 요소가 가득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우 비싼 경제활동이었고요. 우리가 요즘 들어보는 소말리아 해적들 같은 애들은 뭐 좀도둑이라고 치면 국가들 간에, 특히 식민지 강국들 간에 각자 식민지 캠프 안에서 국제교역을 했지 다른 캠프 지역과의 교역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대 동안에도 그것도 전쟁이라면 전쟁인데 대서양 태평양 등을 지나던 소련 중공 상선들을 미국 나토 함선들이 납포하여 물건을 빼앗거나 침몰시키는 거 보신 적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뭐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네, 이때부터 전 세계 해양에는 소위 Freedom of Navigation,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장이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면은 누군가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경찰 노릇을 해줘야 가능한 것이겠죠. 전 세계 해양이 그 무대이니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행위일 텐데요. 그죠? 유엔이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물론 아닙니다. 유엔은 유엔 주재 소련 대표가 바보처럼 시큐리티 카운슬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보이콧하는 바람에 히야 이때다 하고 나머지 이사국들끼리 찬성하여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한 것을 제외하면 군사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만 뭐든 결정할 수 있으니까는요. 소련 중국이 웬만하면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과연 어마어마한 제출을 해가며 전 세계 해양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자처하고 나섰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전쟁 동안 아군이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소련 공산주의가 얼마나 소름 돋도록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뒤늦게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죽기로 막기 위하여서 Containment Policy, 즉 봉쇄 정책을 채택하게 되지요. 이 봉쇄 정책의 민간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마셜 플랜을 가동해서 서부 유럽을 재건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전후에 한국이 산업혁명하라고 돈을 대준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밀가루 먼저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수제비도 탄생했고,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등 세상을 돌아다니며 구걸해서 빌려온 차관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은 왜 돈을 들여서 가면서 서둘러 재건했을까요? 미국이 착한 나라서라서요? 네, 미국은 상당히 착한 가치관을 가진 나라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지요.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처럼 백인들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 거라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렇게 고립주의를 지키려 애쓰다가 두 번 다 마지막에 참전했겠어요? 바로 대서양 저쪽 편에서 소련 공산주의에 맞설 자유지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브레튼 우드스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프리 트레이드를 통해 경제 협력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월드뱅크, IMF를 설립하여 가난한 나라들의 산업화를 대거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도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여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요. 왜요? 맞아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유진영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련 봉쇄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지요. 셋째, 이런 체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해양 운송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육로 운송보다 해양 운송이 12배나 저렴하니까는요. 즉 항행의 자유를 누군가 보장했어야 했고, 이것을 미국이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1945년 일본 항복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만 28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28척이요. 말 다 했죠. 전 세계의 모든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도 몇 배 컸으며 전투 수행 능력으로 따지면 아예 비교조차도 무의미했다 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해군력을 엄청난 돈을 들여 유지하면서 이 해군력으로 전 세계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서요. 이것도 바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살펴본 두 가지, 첫째로 브레튼 우드스의 월드뱅크 IMF를 통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자유로운 교역과 집단 개발을 통한 경제 부흥, 그리고 둘째, 전 세계 바다 위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시 여겨서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국제 교역하면서 돈 벌고 등등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즉 세계화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화라는 틀 안에서 가장 덕을 크게 본 나라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요? 물론 이 틀을 주관하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밸류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나 국제교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GDP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12%의 반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나프타 협정에서 나오고요. 그럼 다른 어떤 나라들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한국은 GDP의 70% 이상을 국제교역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그 큰 나라도 GDP의 거의 40%를 국제교역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런 퍼센티지 수치보다도 두 국가 모두 에너지, 원자재, 히토류, 푸드 등 커머디티즈를 수입이 차단이 되면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수출 수입 경제 의존 모델들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미 해군이 전 세계 바다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줘 왔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고 중국 굴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한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최대 수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을 다수의 지정학자, 역사학자, 인구통계학자들이 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이 인류 역사상 참으로 기이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 국한된 전쟁들도 있기는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전례 없이 긴 평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둘째, 동아시아는 전 세계 manufactured goods 완제품의 약 50%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산업혁명을 통해 탈바꿈했습니다. 그 물품들의 99%가 배로 운송되고요. 셋째, 또한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이제는 AI 시대가 열린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는 모두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잠시 세계화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활하게 하는지 잠깐 생각해보고 지나가십시다. 세계화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해본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에너지, 즉 오일 앤 가스의 보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을 통해 원자재의 보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푸드, 식량의 유통이 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일 부자 나라일지라도 물이 절대로적으로 부족하고 토지가 형편없이 척박한 중동 국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사람입니다. 즉 인구 구조가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던, 숙련된 기술 노동력을 제공하던, 충분한 규모의 소비자를 제공하던, 투자자층을 제공하던 해야 세계화 경제가 존재하든 말든 하지 않겠어요. 세계화의 요소들 중 이 인구 구조를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세계화를 통하여 지난 70년 동안 인류는 인류 역사상 최대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1960년 이후 글로벌 GDP는 12배나 뛰었으니까는요. 각 나라가 가진 장점들, 어떤 나라는 저임금 노동력, 어떤 나라는 하이테크 등등을 세계화를 통해 나누어 하다 보니 더 많은 물건을 더 싸게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류 역사상 기근으로 비롯되는 아사자가 가장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세계의 푸드 프로덕션, 식량 생산은 드라마틱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혁명에 낙오되었던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요. 그러나 세계화가 이렇듯 좋은 결과만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 간에는 저 유명한 엘리펀트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맨 왼쪽이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쪽이고요. 중간 지역에는 가난한 나라의 고학력 기술자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푹 꺼진 데가 부자 나라의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들입니다. 맨 오른쪽은 투자자층이죠. 세계화라는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낙오자는 바로 부자 나라의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직장이었던 굴뚝 공장들이 저임금을 찾아 중국, 베트남 등등등으로 떠나버리자 비참해진 그들이요. 미국의 소위 러스트벨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맨 오른쪽의 투자자 계층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터무니없이 거대한 부를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 투자함으로써 축적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워런 버핏 등등을 상기해보세요. 이러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극도로 감정적인 세계화 반대 여론이 형성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화는 지난 십수년 이미 그 괴력을 상실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로 원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월드뱅크에 의하면 해외 투자 또한 2007년 글로벌 GDP의 5.3%에서 2020년 1.3%로 내려앉았고요. 또한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보호정책을 내세워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펴자 중국의 생산은 곤두박질 쳤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안 가스 공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급하던 전 세계 곡물 수출량의 36%가 중단되다시피 했죠. 전 세계 인류에게 필요한 연간 총 칼로리의 12%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뭐를 뜻하겠어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죠. 물자가 모자르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것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엉망된 서플라이 체인으로 운송 가격, 운송 보험료는 치솟고 모두 돈이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막강한 세계적인 추세인 줄만 알았더니 매우 취약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시죠.
어느 한 주요 국가가 독감에 걸리면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리듯이요. 그런데 정작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에서 세계화 요소들 중 사람, 즉 인구를 기억하시라고 부탁드렸었죠. 세계화로 가난한 나라들에서조차 인구는 도시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세계화가 제공하는 일거리가 있었으니까는요. 그 가난한 나라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는 애들이 많은 것이 곧 무임금 노동력이지요. 이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어때요? 애들 키우기란 너무 비쌉니다. 돈이 아까워서 애들 교육을 소홀히 하면 걔들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낙오하고요. 그 결과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일본, 중국 모두들. 그중 대표주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력이 줄지요. 소비자가 줄지요. 소비할 수 있는 디스포저블 인컴, 가처분 소득이 줄지요. 투자자, 즉 총 투자 여력이 줄지요.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요.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자식 세대의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아이디어 안에 시스템 속에 기존적으로 근본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불가피한 필연적인 현실이라는 것이 요즘 일부 유력한 지정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즉 세계화는 선천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고 기발난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까요? 지정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인구학자들 간에도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경제라는 괴물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인간이 어디 있더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세계화 속의 경제를 지속시킬 것이다. 사실 세계화라는 역사 속에서 별로 특이할 것도 없다. 인류는 결국 서로 커넥트하여 연결하여 살아가는 동물이다.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래왔다. 현대가 철도, 비행기, 상선, 인터넷 등등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만 우리가 세계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몇 달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 작심하고 내뱉어버렸듯이 프렌드 쇼어링 하면 되지 않냐? 즉 법치주의, 인권, 평등, 민주주의, 시장경제, 투명성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만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 러시아 지네들끼리 잘 해보라 그래 라는 논리지요. 그리고 지정학자들은 최근 푸틴과 시진핑의 국제사회 선상에서 법치를 무시한 전체주의적 행동 때문에 우리가 알던 세계화는 이미 프렌드 쇼어링으로 재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풀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경제란 꼭 성장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축소된다고 꼭 불행하기만 한 것이지요? 경제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첫째로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둘째로 늘어나는 인구, 즉 다음 세대들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 보통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는 결국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경제도 축소되게 놔둘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즉 세계화가 일시적으로 부서진다 해도 지금의 고령 세대가 늙어 죽을 때까지만 세계가 견뎌낸다면 그 후에는 더 작아진 경제 규모를 더 적은 세계 인구가 새로운 밸런스로 영위하면서 어쩌면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그저 저만의 상당히 무식한 질문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